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야의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전국 이슈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두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서 역시나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 신임 당대표 체제가 출범했는데요. 열풍, 돌풍, 또 혹자는 광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위원장의 말씀부터 듣겠는데요. 아무래도 윤한홍 위원장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사실 뭐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치권 전체에 좀 변화와 쇄신을 주문한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MZ 세대라고 하죠. 2030 세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젊은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거 아닌가. 저는 단순히 세대 교체의 의미가 아니다. 이거는 보수층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2030 청년층뿐만 아니라 보수층까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장성이 있는 이준석 당대표를 매우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다. 밀어준 것이다. 그만큼 야당도 야당 지지층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하겠다는 변화와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좋은 의미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쇄신과 혁신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그런 엄중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이제 그 김정우 위원장께서 이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이건 정말 그 확장성의 문제다. 이거 상대당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는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심정일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좀 더 확장하자면 최근에 청와대에서도 26살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74년생 그 비서관도 이제 임명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이런 바람이 이제 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경남으로 좀 우리가 좀 확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경남의 청년 정치, 야 이거 뭐 두 분만 하더라도 60년생, 62년생 이러는데 한참 일하실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벌써 나버렸는데,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경남의 현역 세 분의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총선에서 벌써 70대에 접어드시게 되고, 민주당 역시 사실 좀 나이가 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지방 의원들이 뭐 청년 7조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데, 경남은 과연 이 세대 교체 바람 그리고 이제 청년 정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최근에 저희 당에 이제 우리 도당에 우리 도민들의 그 입당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추세가 뭐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좀 이어져 온 추세인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남이 가장 먼저 산업화가 된 지역입니다. 또 가장 먼저 민주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 정당의 선택에 대한 유연함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어느 한 정당에 대한 고정된 지지층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 속에서는.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경남 지역으로 좁혀서 본다면 그게 꼭 2030 그 세대들의 정치적 관심과 진출이 높아졌고, 그것을 이준석 당대표로 표출된 거다. 이렇게 우리 경남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과 청년층의 정치적 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2030 청년들이 상실감, 소외감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된 불만의 표출이고, 크게 보면
뭐 야당에 대한 견제, 여당에 대한 견제 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보고 그것은 이미 우리 경남 지역은 차고 넘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험지고 여기서 특별히 우리 경남에서 이준석 당대표로 표현되는 청년층의 정치적 참여가 뭐 그렇게 수도권에 비해서 그 의미가 크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먼저 요청했고요. 12명의 의원이 비위 의혹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일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좀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일단 상황 정리와 함께 예, 추가적인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제안을 했죠. 우리부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 불신이 높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저희는 뭐 본인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다 구하고 바로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12명이 의혹이 있다라고 통보를 받았고 권익위는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죠. 그래서 저희는 고심 끝에 지난번 부동산 문제로 내로남불 오명도 뭐 씻을 겸 보다 전향적으로 출당 권고를 하고 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렇게 비록 그 뭐 수사가 되거나 뭐 기소가 된 건 아니지만 무죄 추정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엄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이제 공은 이제 야당으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탈당을 뭐 권유를 하고 또 경찰 그 특수본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은 그게 그렇게 썩 확실한 조치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수사 누구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리고 일부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권유를 한 게 아니고 출당을 시키거든요. 그 신분은 다 그대로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조치가 그렇게 썩 확실한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 당의 경우에도 만약에 권익위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뭐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부동산 투기 문제 우리 당은 정말 확실하게 조치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줄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윤한욱 위원장님한테 두 가지 다시 여쭙고 싶은데요. 민주당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썩 내키지 않은 조치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편이 아니냐라는 이제 취지인데 그 점에 대해서 김정우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치면 다 문재인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어디든 믿고 맡길 때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나친 뭐랄까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이를테면 행안위 같은 데서 다 뭐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정한 수사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생각할 때 검찰 수사, 경찰 수사 공정하다고 믿는 분들이 국민들 속에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 윤 위원장께서는 이제 행안위 법사위 둘 다 제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핵심은 그건 같아요. 뭐 국민권익위 편향이니까 못 믿겠다. 감사원 의뢰했더니 이제 우리는 뭐 국회의원을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마저도 지금 뭐 좀 약간 편향된 거 아니냐라는데 차라리 국회 차원에서 그냥 국정감사를 한번 하시는 건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저는 찬성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그게 셀프 그 감사고 뭐 국정감사도 뭐 수사권 국회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제 지난 3월에 국회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재산 등록하고 공개를 하는데요. 관보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왜 국민의힘이 감사원, 권한도 없는 감사원에게 또는 일주일씩이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10명 중에 4명, 40%가 다주택 보유자이고요. 그중에서 4분의 1, 25%가 강남 3구에 주택이 있더라고요. 이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30%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농지를 농민도 아닌데 보유하면 위법인데요. 이런 것들이 국회 관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저희가 검증한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만 지금 벌써 되어 있는데 국정감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네네.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 일주일을 늦어졌다, 며칠 지연되었다. 그럼 일주일 며칠 상간에 그 부동산을 팔 수 있습니까? 또 팔았다 해도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숨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치적 중립을 말하면서 두 분 장관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또 필요한 게 건익위원장입니다. 건익위원장도 정말 중립적인 분을 앉혀놓으셔야 되는데 그분도 20대까지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 분이 앉아있는 이 정부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거지. 우리 김정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일주일 늦어졌다, 보름 늦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숨길 수가 있습니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 늦어졌다고 숨길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 보름 상간에 팔 수가 있습니까? 부동산을 또 팔았다 해도 그게 어디 사라지고 없습니까? 다 근거가 있고 매매 그 자료가 다 있는데 그 말씀은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은 이제 일단 민주당은 우선 그 뭐 국민권익위 이제 조사를 싹 다 뭐 전 의원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예, 저희들도 개인정보 동의서 다 첨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벌써. 김정우 위원장님은 뭐 전혀 없는 걸로 나왔고 우리 윤한홍 위원장님도 저는 문제 없겠죠? 창원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거 말고는 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의뢰한 게요. 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이제 뭐 이렇게 확인해 달라. 그리고 한번 뒤져봐 달라. 이렇게 지금 의뢰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오늘 뭐 개인도 여쭤봤지만 각 당의 또 입장들을 대변하시기 때문에 아까 국정감사 그 얘기는 한번 의견 한번 맞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국정조사죠. 네, 국정조사 국정조사인데 얘기하면. 네. 사실은 이게 국회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국정조사를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작년 총선 21대 국회 들어와서 아직 국정조사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이제 국회가 너무 여와 야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사실 그런 현상인데 저는 뭐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지금 부동산 문제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이 정부에 대한 불만 또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 공직자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뭐 굳이 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국가기관 중에서 제일 그 신뢰도가 낮은 게 국회거든요. 제가 뭐 8% 정도라고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만일에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뭐 재산 현황을 조사한다, 국정조사를 한다라고 할 때 뭐 셀프 조사, 그야말로 면피를 위한 셀프 조사로 그렇게 국민들이 쉬 납득하지 않을 것 같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적절한지 여부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선 앞두고 여야 모두 확실한 것은 민심도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비위 의혹 조사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처벌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나마 논쟁이 뜨거워졌던 이유는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저희가 불독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도 LH 혁신안 발표 이후에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고 당장 지난주만 하더라도 경남의 입장에서 또 LH 혁신안 발표에 대해 살펴봤는데 LH 혁신안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정우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LH가 2009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이래로 점점 조직이 비대화되고 또 기능도 초집중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방만한 경영, 심지어 일부 직원들의 그런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해서 이번 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투기로 크게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질책을 받았고 또 이것을 어떻게든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저희가 추진단을 개혁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관계부처가 함께 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안을 내놨거든요. 이 문재인 정부의 25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니 주택 문제를 담당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이 그런 투기의 유혹에 휘말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또 MB 정부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합쳤던 것은 구조조정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LH가 이제 조직 개편이 8월 달에 되게 되면은 인력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3기 신도시는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3기 신도시 일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일할 사람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의 사정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업들이 위축되는데 지금부터는 지역에 있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또 많으신데 중진들도 많으신데 왜 힘을 합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정말 제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힘을 한번 모아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좀 논의도 여의도에서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좀 논의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의견 네.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 발전에는 사실은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뭐 지사가 또 관계 기관장들, 혁신도시 기관장들하고 뭐 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내년 6월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우리 경남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제가 보니까 최근에 지역의 유력 그 일간지에서 두 분도 도지사 후보로 거론이 돼 있더라고요. 지방선거 본인 얘기 말고 내년 경남의 지방선거 좀 전략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민주당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도 뭐 경남도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 그 정말 뼈아픈 성찰과 각고의 그런 쇄신을 다그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정치 아카데미를 열어서 하고 있고 또 조금이라도 흠결이 확인되면 그것만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뭐 출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쇄신 방안 중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저희들을 잘 못했다라고 한 점들을 빨리 털어내는 것이죠. 부동산 대책, 코로나 대책, 경기 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이런 문제에 당력을 경주해서 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제일 뭐 지방선거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결국은 이 경남의 경제를 어떻게 해서 다시 과거의 그 성장 가도로 되돌리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소득주도 성장 이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경남 경제가 굉장히 저는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경남 경제가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인물, 우리 이제 당 대표가 사실은 30대 당 대표가 선출될 정도로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의 변화, 쇄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로에게 오늘 뭐 방송하시면서도 그렇고요. 평소에도 느낀 부분이 있을 텐데 서로에게 궁금한 것, 하고 싶었던 질문 한 가지씩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한홍 위원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토론 중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김경수 도지사께서 동남권 메가시티 그러시면서 이게 뭐 부울경을 같이 함께 올릴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건의를 드린다기보다는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자치단체장이라는 분들은 자기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권한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그런 결정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 문제만 하더라도 부산시장은 계속해서 우리 경남에서 남강댐 물이라든지 이런 좋은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메가시티를 만들었다면 그럼 부산시장이 하자는 대로 할 겁니까? 주민들 뜻을 무시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메가시티라는 그런 정치적인 구호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맞다. 결국은 메가시티라는 말을 하면서도 임기가 지나고 나면 아무 성과도 없는 허황된 구호에 불과한 것 하지 말아 주십사.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정으로 부울경을 함께 발전시키고 싶다면 정말 행정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행정통합을 해서 권한을 하나로 만들어줘야만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수돗물 문제라든지 광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단순히 협의체 만들어가지고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초에는 이 동남권 발전 계획 용역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부울경 특별 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구성을 했죠. 행안부로부터 6월 1일 날 승인도 받았고, 이제 합동추진단이 7월부터 이제 며칠 뒤에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관련 조례나 규약도 만들고 22년도 내년 상반기에 광역연합 출범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적 근거도 있고 심지어 박형준 시장마저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각계약진에서는 각자 도생에서는 도저히 수도권 초집중, 지방 소멸 막을 수 없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방향이니까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윤한홍 도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지도 못하는데 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합동추진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법적, 제도적, 재정적 분권도 가져와야 되고요. 그건 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서로 광역교통망도 각각 추진하던 거를 묶어서 연계시켜서 하고, 대표적인 게 동남권 순환철도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가덕신광도 그렇고 다 이게 메가시티로 모아지는 그걸 목표로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광역 경제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수도권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 혹은
경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대립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정우 위원장께서 바로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한홍 도의원님 몇 번 볼 때마다 말씀하세요. 아예 이 탈원전이 우리 경남 지역 경제를 망가뜨린 원흉이다. 빨리 이거 폐기해야 된다. 신한울 3, 4호기도 다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거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산자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한홍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들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봤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 원전 기업이 두산중공업 아니겠습니까? 계열사가 한 관계 중소기업들이 한 270개 정도 되는데 두산중공업의 경제의 난, 적자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원인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산중공업은 10년 동안 발전 사업에서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평균 한 1,000억 정도 흑자를 쭉 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적자로 전환됐냐? 두산건설을 합병하면서부터입니다. 13년입니다. 그때부터 그 해에 1조 원을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 부실을 막기 위해서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두산중공업이 발전사업 탈원전 탈석탄 때문에 경영 적자가 누적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두산건설 때문에 그룹 차원의 경영 실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나중에 반론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추지 못했습니다. 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서 원전이 대폭 전 세계적으로 수주가 일감이 줄었습니다. 15년도 파리 기후협약 이후로 석탄 금지하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소 수주가 대폭 줄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매출 비중에서 7, 80%가 석탄 화력 발전소 전기 터빈입니다. 원전은 고작 15%, 13% 남짓 매출 비중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에 발주했던 모든 원전 그대로 다 고스란히 인수해서 돈 다 지불했고 석탄 발전소는 7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어렵다, 두산중공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반론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원전 문제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사실 미래 먹거리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원전 기술이 세계 제1위가 되었고 또 미국에서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승인해 준 그 원자력 역시 우리나라 원자력이었잖아요. 그 중심에 두산중공업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두산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창원, 김해, 경남 일원에 이 발전 사업과 함께 발전 사업을 하는 협력업체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수백 개가 사실은 이번 6월 말에 원전 물량이 공사 물량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다 끝이 납니다. 6월 말이면 신한울 3, 4호기 아마 공사가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공사 물량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우리가 혜택을 누려야 될 그럴 많은 기회를 날렸다. 또 그 다음에 수출해야 될 기회.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같이 원전 손잡고 같이 수출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가셔서는 또 함께 손잡고 수출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 원전 산업이 미래 산업입니다. UAE 원전 보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서 다 건설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탈원전 하면서 유지 관리를 우리가 다 못 받아왔어요.
탈원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손해가 다 우리 경남 쪽에 오는 겁니다. 두산중공업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두산중공업이 원전 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될 부분이 탈원전 때문에 수익이 없어진 거죠. 내야 될 수익이 없어진 것을 적자의 원인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미국하고 원전 공동 수출, 공동 진출권은 이미 그건 한국이 그 체코나 폴란드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그 UAE는 다 우리가 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새삼스럽게 왜 건설이나 설비를 하지 않으면서 한국과 같이 하자 했을까? 그 재처리 그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 그거는 좀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폐전과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연구 개발은 하고 있고, 그게 정말로 안전하고 또 단가가 싸고 주민들 수용성이 있다고 한다면 대체 내조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 텐데 예, 먼저 그러면 김정우 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저희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더 발빠르게 여러분들 그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좀 늦었습니다. 제대로 못한 부분 크게 반성하고 저희가 남은 기간 열심히 부동산 대책도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수정하고 쇄신하고, 코로나 대책은 무엇보다도 이제 벌써 1,500만 명 접종이 넘었는데요. 30% 접종이 됐습니다. 9월 말까지는 우리 전 국민의 70%, 3,6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하게 된다면 집단 면역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스크 벗고 야외에서는 뭐 가족들 여행도 할 수 있을 테고 시장의 장사도 좀 활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 저희가 열일 제쳐두고 집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 2030 청년 여러분들의 상실감, 뭐 소외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실수요자, 청년층 신혼부부들에게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변화를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 참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졌다 하지만은 사실은 최저임금 폭등이라든지 또 주 52시간 같은 이런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는 이미 사실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실 건데 하여튼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폭등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 가슴에 상처, 또 세금 폭등, 또 권력자들의 불공정, 특혜, 최근에 또 보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이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자랑스럽게 세금 지원 받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 얼마나 분통이 터지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에 함께 해주셔야만 소소한 정책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국민의힘을 선택하셔서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이슈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 경남도당 여야 위원장과 함께 또 그리고 MBC 경남 장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예산 낭비가 무엇일까? 예산 낭비를 얘기할 때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낭비라는 건 참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10%라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산을 낭비냐 아니냐 판단할 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판단할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그랬을 때 방향. 예를 들면 사례 두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저출산 대책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저출산 할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70년대고 하나만 낳자 하는 게 82년대예요. 놀랍게도. (82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2.02로 내려가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미 상황은 엄청 심각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될지 몰랐다. 굉장히 면피성 말만 해서 제가 수업할 때 같이 듣던 분들이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산하 제한 정책을 아주 주도적으로 행사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계획협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가족계획협회의 가장 큰 사업이 뭐였냐면 그 남자들 정관 수술 해주는 거예요. 정관 수술. 왜냐하면 애를 원천적으로 못 낳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관 수술을 하는데 그 평균 한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정관 수술 안 하면 뭐 아파트 그것도 안 주기도 하고 예비군 훈련 갔을 때 훈련도 빼주기도 하고 정관 수술 했으면 열애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쭉 70년부터 왔거든요. 몇 년까지 이 예산이 집행됐을까요? 5년? 10년? 2008년까지 했습니다. 1년에 1만 명을 수술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백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11,500명을 달성했습니다. 같은 돈 가지고. 잘했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정말 영혼 없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출산은 더 강화된 거죠. 그래서 저 기록으로만 보는데 제가 분통이 터지는데 정말 화나죠.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방향이 잘못된 거죠. 또 하나의 사례. 시티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티폰. 네 하시는 분들은 좀 연배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공중전화 박스 같은 데다가 그 공유기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한 500m 안에서는 그 전파로 우리 지금처럼 2G 뭐 이런 3G, 4G 이런 게 없을 때는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시티폰. 삐삐랑 그렇죠. 삐삐는 숫자만 나오는 건데 시티폰 통화가 돼요. 그래서 뭐 옛날 학생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 전화기 든 사람은 공중전화 주변에 있으면서 알려주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게 불과 판매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우리 016, 017, 018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행히도 2년 안에 즉시 중단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이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냐 방향을 판단하는 게 우선순위다.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방향을 정했다고 치면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서면 정부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합의가 됐는데 그 목적대로 했느냐가 문제예요. 강원도의 모 마을에 40가구가 사는데 380억 원 들여 다리를 놨어요. 제가 그곳 동네에 가서 여러분 다리를 허물어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마을이 섬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곧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한 10분 정도 부족하다고 다리를 놓은 거예요.
40가구 사는데 40가구 70명이 사셨는데 그래서 제가 허물어 버리시고 이 다리 유지 관리 비용이 지금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늘어날 거다. 그리고 한 4, 50년 후에는 다리를 또 새로 놓자고 하고 그럴 거다 아마.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마을 기금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복지 마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어느 주민도 동의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진정 원하시는 것들은 교통이 아니었던 거죠. 땅값이었습니다. 땅값이 1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땅을 팔고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가버린 거죠. 그럼 이 사업은 원래 목적은 이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지만 이 마을에 지속 가능하지 않는 소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낭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라고 하는 거를 계속 공무원들이 횡령하고 무슨 뭐 문제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방향이 맞느냐. 방향이 맞았더라도 그 목적이 달성됐느냐 아니면 목적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낭비 사업으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요즘은 광역시 같은 지하철 문제가 있어요. 지하철은 어느 도시는 만들어야 되고 어느 도시는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 판단에도 많은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주장이에요. 개인적인 주장. 대구부터는 좀 안 만들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송 분남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서울은 40%가 이용하고요. 부산은 20% 중반을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있긴 있어야 되는데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예전에 2005년 이럴 때는 그 대구는 지하철이 3배 적자, 광주는 9배 적자였어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만들어갖고 적자가 잘 안 보이게 이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실제로 다 모아놓고 보면 적자인 거죠. 제가 광주 같은 데 가서 지하철 판부터 버리시고 차라리 버스로 지원을 하면 트램 같은 거 만들고 하면 버스업을 거의 공짜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찬성하잖아요. 대구나 광주에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부산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뭘 하느냐 마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이런 거를 좀 많은 사람이 관여를 하면 좀 결론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소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목적 전치라고 합니다.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하철 을 놓는 이유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목적이 사실 이제 지하철에는 자존심이 걸린 이거 지하철 우리 도시에 지하철이 있어 이거 하려고 하는 거라면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 전치가 이제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는 매몰 비용이에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라는 주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누가 봐도 저건 명백히 낭비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지금 쓴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하면서 새만금도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용인 경전철도 가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몇백억의 돈을 없애고 차라리 다른 교통수단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제가 아무리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나 아니면 좀 저 사람이 현실을 몰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한번 곰곰이 앞으로 그래서 저는 매몰 비용을 걱정하기에 앞서 아까워하기에 앞서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어느 게 경제적일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낭비를 보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이 나쁜 예산을 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잘 쓴 예산 하나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잘 쓴 사례. 그거는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례 들게 요즘 지방 특히 군 쪽 시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유행하는 게 100원 택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버스가 하루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 버스에 텅텅 비어 다니잖아요. 적자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러면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원할 때 살 수 있는 택시를 좀 공공이 하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주에서 만들었는데 공짜 택시였어요. 선거법 위반 문제가 걸려가지고 150 받는 거예요. 100원이라도 받았다 우리는.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여하튼 그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좀 괜찮은 정책이라고 했어요. 근데 역시나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가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한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줄였어요. 적자 보던 버스를 줄이고 이 택시를 운영하니까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만족도 높아졌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수십 개의 지자체들은 버스를 못 없애고 택시는 택시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부담만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저는 낭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버스 회사의 가장 큰 재산이 뭐일 것 같습니까? 네? 노선권.
물론 번호판 포함하는 건데 노선권이에요. 그 노선, 이거 우리의 독점, 배타적인 거예요. 이 상속도 돼요. 그래서 일부 못된 곳들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 버스 회사를 쪼개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자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준공영제로 적자를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버스 회사 중에 몇 개를 펀드들이 샀어요. 해외 펀드들이. 왜 샀겠어요? 민자 사업이죠. 그야말로. 적자를 메꿔주는데 땅 짓고 헤엄치는 건데. 그래서 버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가 지금 논쟁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해결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신안군이라는 곳에서 47,000명인데 버스 회사가 14개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죠? 47,000명인데. 그래서 그 어떤 군수 한 분이 이거를 각종 방법으로 괴롭히고 협박하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버스 회사를 다 사들였어요. 15억 원에. 매우 저렴하게. 왜 그러냐면 적자를 메꿔주는데 사실 버스 회사에 약한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은 버스 회사가 권력이 더 세요. 어떻게 보면. 대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괴롭힐 줄 아는 거죠. 뭐냐면 서비스 수준을 정해놓고 당신네 회사는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를 메꿔주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운영 적자로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사들여가지고 공영버스 회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주민의 80%를 공짜로 타고 다니겠습니다. 노인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적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40억대에서 10억대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착한 예산도 가능할 수 있겠다. 구조를 바꾸면. 지금 그래서 그걸 따라서 여러 군데서 지금 화성이나 정성군 이런 데서 공영버스 회사로 바꾸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적자가 되긴 하지만 통제 가능한 적자가 되게 하려면 공공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요즘 매립장이나 무슨 발전소 주변에 지원금이 많은데 충북 진천에 가면 저 초평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매립장이 들어오면서 1년에 10억씩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이분들이 이거 우리 쓰레기 받아갖고 버는 돈인데 허투루 쓰면 안 돼. 그래갖고 초등학교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얘네가 저 유학 갈 때까지 해주겠다. 그랬더니 폐교 직전에 학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따라서 부모들이 와서 귀촌하고 이게 예산이 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약이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 맞느냐, 방향이 맞는 거냐, 시대, 특히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목적이 맞는 거냐, 방법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 낭비 사업과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투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산을 투자할 때 이게 낭비가 될지 안 될지를 다 검토를 하고서 예산을 보통 투입을 하잖아요.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는 그 방향이 좀 흑자가 아니고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방향이 보이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예산 낭비가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좀 이 문제가 많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관료주의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의를 많이 해요. 회의를 왜 하는지 아세요? 회의를 많이 하면 책임이 분산되거든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회의를 몇 번 하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결국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야. 이런 면피를 하는 거예요. 관료제도가. 그래서 저는 이 관료제도가 그런 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야 된다. 권한도 강화시켜주고 대신 책임도 강화시켜줘야 돼. 근데 권한도 분산시키고 책임도 분산시켜버리니까 나중에 가서도 나 때문에 시장도 그 박사도 그 공무원들도 내 책임 아니야. 저 하라고 해서 한 거고 모두가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에 네, 책임 전가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도 전 시민이 다 알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시민이.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좀 저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반대가 웬만큼만 있어도 계속 신중하게 더 검토하는 게 더 이제 낭비를 막는 오히려 그게 낫지 그렇게 시급하게 돌파를 해갖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기획 시간과 성공률은 비례한다는 어떤 경영학자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좋은 예산, 나쁜 예산 낭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